네, 이렇게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작년 11월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지난 3일 친중 성향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틀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난 경주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이후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오늘 갖게 됩니다. 방중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2달 만에 아주 이례적이죠. 상호 국빈 방문을 2달 만에 진행한다는 게 이례적이고 특히 중국이 연초에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는데 한국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아서 뭔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한중이 상호 간의 전략적인 소통 또는 상호 중요성, 더 이상 이렇게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앞에서도 그 특파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이거는 둘이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의제로 내놓고 얘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은 연초에 이런 자리, 이런 만남 잘 안 만든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이례적이었던 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영접 나온 인사가 장관급 인사였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차관이 나오죠. 차관이나 차관보가 나오기도 하고 아마 저희 예상에는 마자오시 그 외교부 부부장 차관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허준이라는 과기부 장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예우를 하고 또 한편으로 더 보면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좀 뭔가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메시지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국빈 방문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서열 2위 리창 총리, 서열 3위 짜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전부 이렇게 만나는 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모양을 갖추려고 좀 중국에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 높은 중요성을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중국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연초에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이 11월 1일에 있었고 11월 7일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군사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팩스실리카라고 소위 반도체 AI 동맹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8개 나라를 가지고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핵심 분자죠. 거기 안에 보면 이게 공급망 그러니까 원료부터 최고 단계 AI까지 그걸 다 통제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중국도 이 한국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딜레마가 있죠. 한국을 계속 압박을 하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되는 한국을 좀 자기 편으로 당겨보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관영 매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한국 띄우기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좀 신속하게 연초에 다시 만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네. 이제 일어나는 건데 앞서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상황이 뭔가 합의를 이뤄내기는 조금 어렵고 논의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내용들 하나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북한이 이제 어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한반도 비핵화가 최근에 미국의 NSS에서도 사라졌어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도 그 말이 없어졌고 중국이 발표한 군축 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상쇄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안보 문제는 이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는 사실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가 우선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북한이 중국말을 잘 듣느냐? 잘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오히려 북러 관계를 강화해서 어쩌면 중국 아니더라도 된다라는 모습을 푸틴과 김정은의 브로맨스로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당겨온 게 9월 3일 전승절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막루에 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얘기할 거면 나랑 말도 붙이지 마라. 라는 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자꾸 내가 남북한을 별개 국가라고 하는데 남한과 북한을 엮으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중재도 하지 말란 뜻이죠. 이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전같이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계속 할 거다. 이 정도가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소위 언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거하고 얘기를 꺼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제는 한중 정상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고 이번에는 경제 관련된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경제사절단도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을 하게 됐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 등에서 뭐 10여 건의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인데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사실은 한중 관계는 경제가 원래 이끌어온 관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꼬여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 지금 산업 생태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AI, 반도체 이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도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 같은 뭐 보완 관계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사실 한중 관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경쟁 관계로 이미 넘어섰거든요. 경쟁이라고 그래서 협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이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수직 분업도 있고 수평 분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는 작업. 그러니까 이번에 9년 만에 무려 200명이 넘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4대 그룹 총수가 가고 이 4대 그룹들은 세계적으로도 나름대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한령 문제예요. 중국에서는 한한령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가 좀 풀려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내렸다고 그러는데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상 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 정상 간에 우리가 문화 교류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자 관계도 안 좋은데 이런 걸 통해서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그게 스타트죠. 우리 지도자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조금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정부 간에 또는 어떤 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분명히 나아지는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한령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는 사실 양자 관계거든요. 양자 관계는 양측의 의지로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 이런 거는 얽혀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서해 구조물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도 PMG라고 잠정 조치 수역에 있는데 자기 해역이다 하면은 별 문제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양자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들이 좀 나타나면 훨씬 좋을 거고 그런 것들은 정상 간의 대화에서 충분히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알령 같은 것도 과거보다는 훨씬 공간이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서 또 하나의 큰 국제 이슈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어쨌든 체포해서 압송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국제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위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마두로를 체포했다. 이렇게 이미 기소돼 있는 상태고 특히 미국에서 이 불법 이민이나 마약 같은 거에 대한 강경 조치들은 보통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유엔 원장 제2조 사항에 보면 그 자위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무력으로 침공받지 않는 이상 무력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무력으로 해서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이 왈가왈부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그 미국이 지난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서 서반구라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서반구라는 게 소위 그 남북 아메리카인데 이게 이전에 멀로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유럽은 미국을 타치하지 마라. 우리가 이쪽 동네는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돌로주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멀로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방구에 대한 확실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의 85%가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들여오고 그 차관을 갚는 거를 현물로 갚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의 천병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1대1로의 거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도 들어와 있어요. 이걸 잘못 관리하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반미 정권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미국의 뒷마당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미국이 워낙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말로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보리 결의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SOS를 치거나 아니면 미국이 무력으로 자위권에 손상을 당할 만큼 그 공격을 받았거나 이래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데 사실 보면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쨌든 국제 마약 카르텔 이거를 내세웠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소위 미국의 그 소위 세계 전략의 큰 틀에서 중국 한 발짝 더 나가서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언제든지 이런 형태의 참수 작전이 가능하다. 사실 이란도 그랬잖아요. 이란 그렇죠. 핵시설 폭격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국제 관계의 역설이죠. 그러면 중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큰 틀, 큰 그림을 모를 리 없는데 중국이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중국은 계속 미국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미국이 다자질서를 해치고 자기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패권주의, 거의 신제국주의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면 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 질서를 내가 대체하는 내가 필요하다. 대체자로서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브릭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고 해서 우군을 끌어다니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중국이랑 같이 가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생기고 그
툴을 썼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 미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 아마 올해 계속 그게 미중 간에 그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사태가 좀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시 주석이 모두 발언해서 지금 뭐 이런 지구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이제 애둘러서 할 거고요. 우리는 외교부 성명이 어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중 정상회담 새로운 길을 가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가지고 뭐 논의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일반적인 국제주의적 원칙 정도 언급 이거는 뭐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